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싸주셨다는 반찬들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한 용기, 테이프로 단단히 붙인 뚜껑, 그리고 예비 신랑은 웃으며 어머니가 우리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 숟가락이 입에 닿는 순간 미세하게 이상한 향이 스쳤습니다. 콩조림의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굳은 기름 냄새, 무침의 단맛 뒤에 숨어있던 텁텁한 쓴내, 김치에서 났던 익숙하지 않은 쉰향이 젓가락 끝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괜찮아, 별일 없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먹었습니다. 누군가의 정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무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날 밤 총 8번의 구역질을 하며 개원했습니다. 마지막엔 몸 안에 체온까지 쏟아낸 듯 사지가 떨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의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링겔 바늘이 혈관을 찾아 들어갈 때 저는 마치 제 삶의 균열 속으로 침투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즉 식중독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숨고르기도, 그 어떤 미안합니다도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무음이 저를 오래 차갑게 꿰뚫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며칠 뒤 어버이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저를 살가롭게 맞이하였으나 저는 급하였습니다. 회사 생활, 고객과의 만남 등은 늘 제 삶의 속도를 재촉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그때 브레이크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에 내리꽂혔습니다. 무릎에서 팔꿈치에서 어깨에서 통증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응급실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에 한 통이 울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얘야, 어버이날인데 왜 연락이 없었니? 저는 제게 벌어진 사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지금도 링겔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얘야, 그 와중에도 전화 한 통 할 정신은 있을 게다. 너가 아직 어른에 대한 공경을 전혀 배우지 못했구나. 그 말은 얼음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어깨를 부여잡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현관문을 밀자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 죄송해요, 못 들었습니다. 넌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구나. 죄송합니다. 그녀의 미소는 예리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표정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규율의 형벌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술 일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마취가 번져올 때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일까요? 전화 한 통의 무게가 사람의 몸보다 무겁습니까? 회복의 시간이 지나 우리는 바쁘게 결혼 준비에 다시 손을 댔습니다. 저의 어머니, 예비신랑, 예비시어머니 그리고 저. 넷이 한복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예비시어머니께서 먼저 약속을 미루셨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정은 언제나 엉킵니다. 그래서 저의 어머니는 회사에서 쉬는 날을 바꾸었습니다. 동료에게 부탁했고 팀장에게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조정들이 모여 우리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약속 당일 예약 시간 2시간 전 예비 시어머니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머니 때문에 모두 일정 맞춰두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얘야, 사정이 생겼다. 다른 날로 하자. 사과는 없었습니다. 배려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한복집 앞에서 우리 셋은 핸드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맞추면 된단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웃음은 괜찮아서 나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앞길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끝까지 매무새를 고쳐주는 어머니의 방파제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처음 예비 시어머니를 뵈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깃, 알 수 없는 향수의 잔향, 부자유한 미소.
그리고 대뜸 말했습니다. 결혼은 여자 쪽이 죄인이란다. 그 마음으로 임해야 된단다. 순간 저는 잘못 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는 결혼과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틀리게 입혀진 단어가 여기저기 당겨지며 제 심장을 조였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습관과 과장이 섞입니다. 혹시 다른 의미였을 것입니다. 라고 제 자신을 타이르고 또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 흰 식탁보가 구겨지고 물컵 표면의 조명이 떨릴 때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여자는 죄인이야.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 문장은 한 번 쓰인 수갑처럼 저에게 채워졌습니다. 저는 제 손목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손끝은 이미 저려왔습니다. 예비 신랑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어둑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성격이야. 이해해줘.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 제 곁에서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예식장을 잡았습니다. 날짜, 시간, 홀, 식사, 음악. 체크리스트에 체크 표시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류를 정리했고 예약금도 걸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하객이 몰릴 시간대를 확보했다는 안도감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누가 허락했어? 제 허락 없이 예식장을 잡았어? 당장 취소해. 전화기 너머의 날붙이가 제 귓불을 스쳤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넘어가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 그러나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예식장 담당자는 난처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보다 더 큰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일자는 밀렸고 또 밀렸습니다. 이유는 바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쁨은 누가 측정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시간을 살고 있었을까요? 드레스를 고르는 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조명 아래의 흰 천은 찰랑거렸고 허리선은 단단하게 제 몸을 감쌌습니다. 아, 그 순간이란 사람이 사람에게 약속을 건네는 한 생의 가장 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픽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도 보냈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바꿔라. 이유는 없었습니다. 취향은 취향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은근한 멋쩍음을 삼켰습니다. 저는 계산서를 확인했습니다. 이 결혼에서 저는 일체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세이긴 했지만 신혼집을 제 집으로 하기로 했고 전세금은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6살이 더 어렸습니다. 그러나 모아둔 것은 제가 더 많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결혼 비용을 보태주셨고 축의금도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우리 쪽 축의금은 다 가져가마.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새 사정이 많이 어려우신 걸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거사 그건 우리의 몫이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차를 타는지, 번쩍이는 2대의 차, 그 가격을 합치면 도합 2억이 넘는다는 것을, 명품의 가죽이 반짝이는 것을, 좋은 음식과 좋은 자리를 사랑하는 그 미각의 취향을. 그래서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저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 내면이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결핍된 것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저는 제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의 됨됨이는 좋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항상 책임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성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고아라고 생각하고 진행합니다. 그 말은 잔인한 다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없다고 여기겠다는 결의.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어제의 말이 오늘의 식탁에서 다시 차려지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기로 한 존재는 매번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허락 없이 예식장을 취소시키고 상견례의 문장을 규율로 새기고 전화를 칼날처럼 휘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벼랑의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내 마음 안균열의 지도. 저는 하나씩 적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 곰팡이가 핀 반찬, 그리고 응급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어버이날, 사고로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이 시간의 욕설과 훈계. 전화 한 통 할 정신 없느냐는 물음. 아픈 몸으로 찾아갔더니 듣게 하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라는 대답. 한복 맞추기, 약속 당일 2시간 전 취소 통보. 사과는 없었습니다. 첫 만남과 상견례, 2번 반복된 여자는 죄인입니다. 라는 문장. 예식장 예약 취소, 이유는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 이후 날짜 미루기. 드레스 픽 번복 요구. 집과 비용 대부분 제가 부담. 그런데 우리 쪽 축의금은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녀의 생활, 고급 자동차, 명품, 좋은 음식,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단어의 가벼운 사용. 저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로 써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침묵으로 싸웁니다. 저는 예비신랑을 마주 앉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접시 위 레몬 조각이 느리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해결책이 필요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수거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는 작은 한숨을 떨궜습니다. 말과 말의 사이에서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줄어드는 소리가 제 귀에는 밤마다 또렷했습니다. 결혼은 골인 지점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우리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문 앞입니다. 그 문 앞에서 저는 제 손에 쥔 열쇠를 바라봅니다. 열쇠는 빛납니다. 그러나 맞물리는 홈은 깨어져 있습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갈아입는 저의 모습을. 손이 떨립니다. 그 떨림이 설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그 떨림은 방어의 떨림일지도 모릅니다. 충문에 적힌 글자 사이로 누군가의 허락과 누군가의 취소, 누군가의 죄인이라는 단어가 스며들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렇다면 저는 어떤 문을 열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도 있습니다.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도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제 그림자를 봅니다. 그림자는 늘 제 발밑에 있었지만 저는 이제야 그것을 하나하나 셉니다. 8번의 구토, 2시간의 욕설, 2번의 죄인이라는 낙인, 1번의 취소, 수차례의 미루기, 1벌의 드레스, 그리고 1통의 축의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변명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증언하고자 합니다. 내가 겪은 일의 순서를, 그때의 냄새와 소리와 빛을, 나의 몸이 기억해낸 시간들을. 사람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은 때로 칼이 되지만 때로는 붕대가 됩니다. 저는 제 말로 제 상처를 감싸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 붕대 아래에서 새살이 돋아나리라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곰팡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과가 있었다면, 만약 그날 어버이날의 전화는 꾸짖음이 아니라 안부였더라면, 만약 그날 한복집 앞에서 미안합니다 라는 한마디가 있었다면, 만약 그날 죄인이라는 단어 대신 동반자라는 단어가 올려졌다면, 만약 그날 예식장은 함께 결정하는 장소였더라면, 만약 그날 드레스는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존중의 차이였더라면, 만약 그날 축의금은 몫이 아니라 축복의 이름이었더라면, 그 많은 만약이 오늘의 혹시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제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사랑과 상처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저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선택을 누군가의 허락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그 밤 저는 예비신랑과 마지막으로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창밖에는 작은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오며 마치 우리의 문장을 줄줄이 끌어내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이겨내는 일이 아니라 함께 서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같은 곳에 서 있지 않아? 그는 울 듯 말 듯한 표정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따뜻함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테이블 위에 조그맣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선택은 어떤 때는 천둥처럼 요란하게, 어떤 때는 눈송이처럼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제 선택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제 방 불을 켰습니다.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정표와 계약서, 취소 영수증, 메모와 지도, 그리고 작은 반지 상자. 반짝이는 원은 무구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원이 아니라 둥근 것의 내부에서 도는 말과 말이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를 닫았습니다. 어쩌면 내일 저는 새로운 문을 두드립니다. 어쩌면 저는 잠시 멈춥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꾸미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은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동반자로 불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허락하지 않는 관계라면 저는 문을 닫겠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저입니다. 여기까지 제 증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완결처럼 들리지만 삶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문 앞에서 많이 망설입니다. 누군가는 열쇠를 돌리고 들어가고 누군가는 다른 문이 손잡이를 찾습니다. 어느 쪽이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문지방 위에 내려놓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 귀에 가장 선명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느 날 응급실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제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진짜로 나를 괜찮게 하겠습니다.